구독, 좋아요. 자, G7 정상회의 출발 단계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기웅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기내 기자회견 장면부터 한번 좀 보실까요? 그 사진을 한번 먼저 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사진 한번 보시죠. G7 정상회의 참석자 캐나다를 방문하는 대통령 공군 1호기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인데요. 자, 이 대통령 옆에 누가 있습니까? 이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김혜경 여사, 김혜경 씨가 있네요. 이성락 안보실장은 좀 떨어져 있네요. 순서가 뭔가 좀 바뀌어 있는데 왜 배우자가 이 중요한 여러 가지 현안을 다룰 때 왜 그 옆에 있어야 될까요? 뭐 배우자를 세계에 무슨 알리기 위한 선전의 장인가요? 저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도 공군 1호기를 많이 타봤지만 저런 식으로 사진이 찍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 배우자가 기자들이 타는, 저기는 뭐 기자뿐만이 아니라 정상 회의를 위해서 관계된 분들이 이제 타게 된 마련인데 거기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첫 순방이다 보니까 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대통령이 기자들에 대해서 어떤 본인의 입장, 기내 기자 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 저 위치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 옆에는 아무래도 지금 G7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위성락 안보실장이 옆에 바로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질문이 왔을 때 본인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그렇다면 전문가는 대통령 바로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기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있는 부분이 앞쪽이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른바 수행원들이 타는 곳입니다. 예. 대통령은 그보다 2층에 있죠. 2층에 있고 그 밑에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나 아니면 부처 관계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지금 연단 그 기자들이 그 뒤에, 여기에서는 이제 보이지 않겠죠. 그 맞은편에 기자들이 거기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건데, 저 모여 있는 사람들 그 통로로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수행원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수행원들이 있는 사이에서 만약에 김혜경 여사가 나온다고 한다면 바로 옆에 있을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사진도 저런 사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진이냐? 그냥 기자들과 만약에 배우자가 인사를 한다면 인사하는 사진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거는 뭐냐면 대통령 옆에 바로 배우자가 떡하니 있는 사진을 저거를 노출시킨다는 건 일종의 내 세상이다 뭐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한 건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무엇보다도 분명히 첫 순방이고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정부다, 뭐 윤건희 정부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잡아서 공격을 했잖아요. 예. 근데 본인들은 저런 식으로 아예 대통령 옆에 김혜경 여사가 있는 것처럼 저 사진을 하고, 저 사진을 제가 볼 때는 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저런 사진을 릴리스했다, 공개했다는 거는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공개도 좀 드문 현상이다. 대체로 이제 기내에서 일부 사진을 공개하는 거는 가끔 있지만 대체로는 공개하지 않는데 첫 순방 때부터 사진을 공개했다. 그 사진 계속 띄워놔 주세요. 그런데 기내에서 저렇게 기자회견을 할 때는 미리 이제 준비를 사전에 기획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김혜경 여사가 바로 옆에 있고 이성락 실장이 저 옆에 있고 순서를 접게 한 건 상당히 이제 상황이나 장면을 미리 기획하고 의도를 했을 텐데 저거 의도적으로 연출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저 의도적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의전 비서관도 있고 제가 이제 대변인실, 대통령 대변인실에서 일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저기 배우자가 저기 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정면이잖아요. 정면, 사실상 네. 측면에서 대통령이 어떤 기자들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배우자가 측면에서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떡하니 남이 보면
분명히 주요한 인사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배우자일 뿐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의전 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저긴 춘추관장도 있고 대변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위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 의전 비서관의 역할이 뭐냐면 의전실에서 동선을 하나하나 짭니다. 그래서 대통령 옆에는 누가 있고를 다 문서로 만들어요.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경호하는 측면, 경호, 그 다음에 홍보수석실, 의전실, 그 관계자가 모든 행사와 일정에 대해서 사전에 회의를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저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의도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수 있고 여러 사진은 릴리스가 공개될 수 있고 제공될 수 있는데 대통령 옆에 떡하니 배우자가 저렇게 있는 사진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했다면 실수일 수도 있고 무능력한 거고 예. 아니면 노골적으로 대통령 옆에 배우자가 있는 사진을 딱하니 보인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저건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김혜경 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경기도지사 시절에 배우자 팀이 운영이 됐어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1억 3천인가 2천 관련하고 사실상 법인카드 쓰고 관용차 쓰고 했는데 그 1억이 넘는 것에서 문제가 되는 거 차치하고 수행이 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멀쩡한 공무원들 뭐 5급 7급인가요? 그런 분들이 배우자 팀이라는 이유로 나라에서 월급을 받고 사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왜 그렇겠어요? 그만큼 위세 등등했다는 거잖아요. 기세가. 그래 떡하니 뭐냐면 요번에도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대선 기간에 현역 의원이 2명이 붙었습니다. 현역 의원이 2명이 붙어가지고 네.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2024년도에 총선 때 공천 논란이 있습니다. 그 호남 지역에 어떤 분이 갑자기 여성 특구인가요? 거기에서 전략 공천을 받습니다. 전략 공천을 받는데 제가 여기에서 아까 기사를 찾아왔는데 이분이 뭐냐면 이름이 배우자 팀에 있던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구의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이 돼요. 네. 거기에서 예비 후보인 권향엽 민주당 권향엽. 여성 리더십 센터 소장이 단수 공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배지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총선 때부터 그리고 대선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냥 배우자잖아요. 근데도 그 정도로 대접을 받았고 심지어 수행을 했다는 이유로 공천까지 받고 배지를 다른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지만 충분히 김혜경 여사가 저렇게 돋보일 수 있는 사진을 저렇게 떡하니 내는 건 일정 부분 과잉 충성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자, 다른 장면 한번 봐볼게요. 정상회담 불발 가능성에 관한 여러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그 사진들 한번 좀 볼까요? 예. 자, 조금만 내려주시니까 제목이 잘 보이게요. 페넷마이크의 보도인데 보도 내용 중에 한번 볼까요? 대통령실 한미 정상회담 불발 가능성에 상황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상황 확인 중. 다른 한번 자료를 볼까요? 예, 여기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귀국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속보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저희도 속보를 접한 상황에서 확인하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조기 귀국 관련해서 조율됐느냐 나오니까 속보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도 내일로 예정돼 있고 사실상 시간까지 확정된 상태에서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장면이 있습니까? 예, 두 장면을 봤는데 자,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한다는 소식이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한국에 통보되는 게 아니라 미국 언론을 통해서 먼저 속보로 알려졌다. 그래서 우리는 모른 채 그냥 확인 중이다. 대통령실이 아주 중요한 이 상황에 저걸 확인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당시 상황을 어떻게 보셨어요?
굳건한 한미 동맹을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는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이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파트너로서 보는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언제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알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전화했을 때 다 알잖아요. 전화해서 예. 당신 대통령 후보 나오냐, 선거 나오냐, 출마하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관세 관련해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동맹국 관련해서 우리가 한국과 일본 관련해서 빨리 하도록 뭔가 프라이어리티, 뭔가 배려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된 사람은 전화 통화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도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았어요. 이틀을 하고도 사흘째 되는 날 전화 통화가 됐는데, 전화 통화가 되니까 민주당에선 신났어요. 뭐 한미 동맹 얘기하고 골프 치러 가자고 했다고.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나 골프를 치는 사람 다 골프를 칩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 뻔한 얘기, 외교적인 뻔한 얘기는 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죠. 예를 들어서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전화했을 때는 뭐 뭔가 선물도 주잖아요. 관세 관련해서 잘하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도 없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건 급기야 원래 통상적으로 전화를 끊고 나면 각 나라의 청와대든 아니면 백악관에서 그 관련해서 자료를 올립니다. 근데 자료를 올리지 않다가 한참 뒤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아니 진짜 급해서 갈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만약에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바이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럴 것 같아요. 전화해서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가야 되는데 너무 미안하다.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참모진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급하게 갈 일이 생겼는데 양해를 해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1차적으로 국가안보보좌관이 사실 우리 국가안보실장한테 긴급 사안이다 해서 그럼요. 알려주는 게 통상 수준이죠. 그런데 그거를 예. 제가 볼 땐 뉴스는 국민이 더 빨리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국민이 먼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실이 얼마나 문제냐면 오광수 관련해서 그때 차명 부동산 그 논란이 나왔을 때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뭐랍니까? 자기들도 보도 보고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대통령실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단순하게 이게 개별 건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쭉 봐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은 쉽죠. 사람이 갑자기 내가 입장이 바뀐다고 해서 야당일 때는 외계인 침공. 아니 대선 후보 때 미국 언론이 질문을 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외계인 침공이 이루어지면 그때 얘기하겠다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양안 문제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현상 변경이냐 현상 유지냐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중국이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대만을 침공하고 접수하는 걸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원칙적으로 이 정도 얘기하면 중국이 뭐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문제는 각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하는 건 문제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중국은 대만을 같은 나라라고 하니까 나라란 말을 살짝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외계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외계인 얘기를 들었을 때 트럼프 입장이나 미국 조화에서는 이 사람 진짜 믿을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떤 생각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가 이런 얘기를 외계인 얘기는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고 또 하나는 뭘 얘기했습니까? 예전에 보면 본인이 쉐쉐하고 대만 쉐쉐 중국 쉐쉐 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데 있어서 자유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근데 내용이 별게 없어요. 60주년입니다. 근데 그 총리 얼굴이
편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미국 주어에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 씁니까? 총리라는 사람은 미 문화원을 방화하려고 했고, 미 문화원 관련해 가지고 점거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국정원장이라는 가장 넘버 3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이종석 자주파를 쓰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북한의 어떤 핵의 개발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된다. 미국이 공격할 수 있으니까 자위적인 어떤 행태 아니냐. 그런 쪽에 기류를 대변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미국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예. 자, 다른 장면 한번 살펴볼게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이 나왔는데 그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외교 대참사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 장면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예. 자, 외교부 보도자료라는 형식으로 지금 나왔는데, 자, 중동 일과에서 나온 걸로 지금 저 자료가 보여지네요. 중도 정세 악화 관련 대변인 논평, 외교부 대변인 논평이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정부는 6월 13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 등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규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G7 정상회의에서는 이스라엘의 공격은 자유적 수단이고 이란의 핵 개발을 규탄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한국 정부의 외교부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규탄한다, 이런 상황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침략적인 것으로 본 것 같아요. 네. 예. 저런 상황, 외교 거의 대참사가 지금 발생했는데 어떻게 대참사죠. 평가하세요? 예. 그런데 뭐 예견됐습니다. 왜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잖아요. 그런데 몰상식한 사람들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공했잖아요.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심지어 북침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프록시라고 하죠. 대리전으로 이란이 지지하고 있는, 군사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그 다음에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 다음에 예멘의 푸틴 반군, 얘네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갑자기 공격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6차례의 협상이 이어질 뻔했는데 5차례 하면서 6차례를 앞두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공격은 뭐냐면 실질적인 위협으로부터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이스라엘 측입니다. 예. 그렇다면 뭡니까? 이란이 핵을 군사적으로 개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점점 우라늄 농축량을 늘리고 있어요. 원래는 이게 경제적인 어떤 이유로서 농축을 하는 거는 그 순도가 되게 낮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IAEA에서 봤을 때 이란이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핵폭탄을 수개월 내에 만들 수 있다고 결론이 나온 거예요. 우라늄 농축을 한 60%까지 맞습니다. 끌어올렸죠. 그렇다면 네. 이스라엘은 사실상 본인들의 핵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볼 때는 군사력이라는 게 여러 가지 뭐 이스라엘이 뛰어난 부분도 있지만 중동 국가 속에서 이란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여러 가지 공격 위협에 있어서 이 핵이라는 것들을 이란이 뭔가 개발했을 때 핵 균형이란 이런 부분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핵 균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도 이스라엘은 자위권 확보해서 이란의 어떤 핵 시설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또 이란이 어쩔 때는 그걸 나무라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단선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 침공했다 이러면 바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식이 단순히 이재명 정부에서 외교부가 이렇게 됐겠느냐. 아니 외교부가 갑자기 윤석열 정부에 있다가 이재명 정부로 돌아가면서 바보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이렇게 단순하게 단선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왜 쓸까요? 왜 썼을까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이 정부, 이 정부의 어떤 그런 걸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가안보실에 사실은 지침이 맞습니다. 있거나 아니면 저는 적어도 그랬겠죠. 아니 네. 단선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란 분이 예전에 2022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러시아를 규탄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당시 후보입니다. 대선 후보가 우크라이나 현직 대통령인 젤렌스키가 초보 정치인으로서 러시아를 자극하는 죄송합니다. 네. 외교 정책을 써서 두 나라가 충돌한 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원인을 러시아가 아니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코미디언인데 얘가 초보 대통령이라 외교 정책을 잘못 펴가지고 러시아를 자극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란 분의 이 현실 인식은 외교란 건 굉장히 복잡하고 역사적 맥락과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 자체가 없는 거죠. 외교와 어떤 그다음 북한에 대한 생각과 세계를 바라본 눈 자체가 한쪽으로 경도돼 있거나 예. 삐딱하거나 아니면 무식하거나.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과 대만의 관계도 그렇고 그냥 본인이 보고 싶은 거대로만 보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현장으로 가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긴급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장면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즉각 현지에서 떠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왔죠.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예, 트럼프 모두들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 자, 저런 메시지를 앞서도 이야기됐지만 지금 메시지를 지금 공개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관련해서도 그가 어디에 은신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랬는데 다른 한번 보도를 볼까요? 예, 주 이스라엘 중국 대사관은 자국민에게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란이 아니고 이스라엘, 가능한 빨리 이스라엘을 떠나라. 중국 사람들은 중국인들에게 이스라엘을 떠나라.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러네요. 자, 다시 또 돌아갑니다. 다른 장면 한번 볼까요? 예, 외교부에서는 이란 체류 한국인 신속히 출국하라 경보 3단계를 발령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통화를 했다고 하죠. 그럴 때 그 당시에 이란의 핵시설 문제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란과 관련해서 근수립과 관련해서도 우리 핵 개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 그런 통화를 했고 푸틴이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하메네이한테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통화를 해서 지금 이란 정권 자체가 위험하다. 하메네이 당신 자체가 위험하다. 지금 미국의 움직임을 볼 때 이란 정권 자체를 크게 변화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하메네이 신속하게 지금 이란 핵협상에 나서야 된다. 미국하고 협상을 해라. 해서 상당히 하메네이에게 지금 군사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대응할 게 아니다. 협상에 나오라 해서 상당히 위협과 압박을 넣었다는 사실까지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앞서 이제 테헤란 관련된 떠나라 네. 이스라엘도 중국은 떠나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의 위험 정도 어떻게 이 상황을 보세요? 진짜 이게 전면전으로 갈지 예. 아니면 전면전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예. 외교적 압박을 군사적인 어떤 신호를 통해서 최대치를 끌어올리는 건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했을 때 본인들이 그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동에 있는 미군들 그 다음에 또 관련해 가지고 있는 그 주요 위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떠나라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충분히 사전에 얘기를 한 거잖아요. 공격하겠다고 충분히 인지를 했을 거고 미사일이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란에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보, 위성 정보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개입을 안 했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뭐 적극적이진 않지만 소극적이라도 어떤 관계 맺음이 있었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실상 뭔가 할 수 있다는 어떤 시그널을 충분히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기회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아니 막상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란의 어떤 방공망이 사실상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기사를 보면 방송국을 이스라엘에 공격을 합니다. 근데 대민간 지역을 공격한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하니까 거기는 군사 지역이고 군사당 관련된 게 있으니까 그 지역을 소개하고 떠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하나하나 잘 따져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망자가 사상자가 나온 건 피해야겠죠. 근데 이게 서로 간의 군사 시설을 공격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이스라엘이 이란의 어떤 군 지휘부를 타겟해서 정밀 타격으로 무력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군 수뇌부가 무너졌어요. 라인이 무너졌고 두 번째는 딱 보니까 그냥 대량 폭격을 한 게 아니라 정밀 타격으로 찾아가서 사람들이 사실상 암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되게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공중전에 있어서 방어망이 무너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공격을 효율적으로 그쪽 입장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은 굉장히 조급한데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사실상 방기를 하거나 더 나아가서 벙커버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이란의 핵시설 같은 경우는 지하 한 70m, 뭐 깊은 곳은 100m 밑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폭탄으로는 지상은 파괴할 수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핵 내부, 지하에 있는 시설은 파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벙커버스터라는 건 뭐냐면 그 콘크리트에 한 60m짜리를 뚫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스텔스, 그러니까 B2 폭격기라는 것들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지원하게 되는 순간 미국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데 있어 참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참전을 해서 레짐 체인지라고 해서 그 하메네이 정권을 바꿔버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전략을 쓸 텐데 잘 안 됐을 경우에 미국이 전면전에 참여했다가 발을 빼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상황은 여러 가지 이제 전술상 북한이 잘하는 건데 살라미 전술이잖아요. 요거에 있어서 하나하나를 언론에 릴리스하면서 공개하면서 압박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의 어떻게 보면 주도권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닌가. 심지어 보면 이란이 본인들의 주변국을 통해서 미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그 어떤 중재국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다른 장면 한번 볼 텐데 방금 이제 벙커버스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에는 이 벙커버스터 폭탄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B2 전략 폭격기로 투하할 수 있는 준비는 이미 이스라엘의 준비를 갖도록 미국에서 제공했다는 것도 좀 알려져 있죠. 직접 미국이 나서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별개의 문제다. 다만 이제 항공모함과 공중급유기가 지금 본래 베트남에 정박하기로 했던 니미츠호 항공모함이 지금 중동 근처로 지금 거의 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곧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그 지역에 아마 배치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미 군사작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비상단계를 지금 단계를 올렸습니다. 외부의 공격에 대비하는 비상단계를 이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들이 각 부대에 하달을 했다고 어제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자, 다른 이미지 한번 볼까요? 자, 벙커버스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장면하고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이란하고 휴전 때문만은 아니다. 단순한 휴전은 없다. 훨씬 큰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이미지하고 또 하나 다른 이미지 한번 보죠. 하메네이 정권이 흔들린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직접 하메네이 관련한 보도를 저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했었죠. 하메네이 정권 흔들리다 그 이미지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총사령관 죽었는데 뭐하나 이란 하메네이 정권 흔들린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지금 하메네이 정권 흔드는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는 1단계로 군 수뇌부와 핵과학자 그리고 주요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에 파괴를 했는데 실제 최종 목표는 하메네이 정권을 흔드는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가 직접 한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건 이란의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식으로 했지만 실제로 하메네이 정권을 흔드는 작용을 하고 이란이 이미 대탈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테헤란에 이란의 시민들이 지금 탈출을 시작을 했는데 자, 저 장면 더 큰 것이 있다. 그리고 이란의 어떤 정황, 내부 정황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G7에서 예.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마크롱이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뭔가 휴전 협상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가 아니라 휴전이 아니라 휴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하면서 그것보다 훨씬 큰 거 much bigger than that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큰 거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예. 김정은과 얘기할 때 누가 핵단추가 큰 거, 내 핵단추가 더 크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수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지난 4월부터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핵 협상이 결국은 2015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을 통해 가지고 뭔가 제가 알기로는 3.67%의 어떤 우라늄, 농축 우라늄을 경제적으로 쓰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합의를 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얘네가 약속을 어기고 60%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IAEA에서도 이걸 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너희는 못 믿을 놈들이다. 그래서 못하게끔 하자. 이게 협상의 원칙입니다. 왜냐? 뭔가 하게끔 하니까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이게 용어로 핵 잠재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핵은 없지만 수일 내, 수개월 내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화될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핵을 못 만들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이거를 외교적인 어떤 압박을 통해서 하고 싶은데 이스라엘이 마침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뭔가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군사적 행동에 나선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분위기가 나쁘진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 게 더 좋을지 아니면 군사적 행동에 있어서 관망을 하다가 아예 이번에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하라 회의를 하러 했고 회의가 끝났습니다. 근데 회의가 끝났는데 안보전략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흘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이란을 더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또 본인이 트위터에다 올린 글이 뭐냐면 unconditional surrender입니다. 조건 없이 항복해라 이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2, 3일 내에 미국이 군사적인 행동을 할지 아니면 이런 거에 운을 띄우면서 압박을 통해서 핵 협상을 제기해서 너희들은 핵을 가질 수 없어. 포기해. 이런 식의 본인들의 원하는 결론을 낼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고민 중에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원칙은 정했으되 이거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 게 전략이 맞다고 지금 이런 전략을 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참사와 관련된 팩시당한 장면부터 기내 기자회견 그리고 이제 이란의 지금 중동 전장에서 이란이 처하고 있는 상황,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공세, 군사작전 돌입 이런 문제를 좀 먼저 살펴봤고요. 시간상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문제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지금 19일 내일이 지금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자료를 내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이중석 후보자한테 내라고 하니까 이중석 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자료를 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되고 언론에서 막 보도를 하고 때리니까 방북 기록만 일단 냈습니다. 본래는 어제까지 저녁까지 나지 않다가 지금 저녁 오후에 방북 기록을 오후에 이제 국정원에서 낸 상황인데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다른 기록은 내지 않았어요. 예를 들자면 부동산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 미납 내역, 음주운전 처분 내역 뭐 이런 거 음주운전 이제 사항이 있나 봅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역도 지금 안 내고 있는데 개인정보란 이름으로 이 이중석 후보자 국정원장이라는 건 특히나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투명해야 될 텐데 이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국가 정보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예. 공적 지위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국가정보원의 정보는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준하는 정보를 본인들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정보가 힘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그런 위치에 가 있으려고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본인의 정보는 안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 북한 많이 가잖아요. 예. 갔잖아요. 그렇다면 몰래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굳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안 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사람은 어떻게 지금 현실을 규정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이른바 지금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도 마찬가지지만 예. 북한에 대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 저도 실은 이제 KBS 기자를 하면서 통일부를 출입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북한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 열흘 동안 가본 적이 있는데 북한에 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외국인데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느낌. 편합니다. 예. 되게 이질적인 공간인데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남쪽에서 왔다고 하면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해요. 예. 호의적으로 대하고 술자리 가면 이른바 북한의 동무들이라고 여성 동무들 접대원 동무들이 와가지고 노래도 해주고 술도 따라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근데 그 평양은 거대한 세트장이거든요. 거기에 진짜 북한의 민낯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거대한 세트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정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우리를 보고를 합니다. 일종의 이제 거기도 국정원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그 정보에서 맞춤형으로 나와요. 저와 비슷한 나이대와 가족관계도 알아본 다음에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인식이 북한에 온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재적 접근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황당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휴전선으로 넘어가면 북한의 인권 문제는 특수성이라는 이유로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도에 능라도 5.1 경기장에 갑니다. 거기 가서 수십만의 평양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는데 그 멘트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꿋꿋내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얘기를 자기 자서전에 또 언급을 하고 내가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했다고 자랑하고 있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란 분은 지난해 1월에 최고회의에서 당 최고회의에서 우리 선대들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훼손되거나 폐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의 지금 라인업에 국정원장이 되는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비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고하는 거죠. 가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질적 위협, 핵에 대해서 두려운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의 핵에 대해서 핵 문제가 비핵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현 정부가 노력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됐을 때 아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잖아요. 장난이 아니죠. 우리의 머리 위에 핵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평화라는 것들이 그냥 당연히 될 것처럼 얘기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등한시한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북한과의 어떤 직거래를 통해서 스몰 딜이라고 하죠. 그쪽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ICBM 같은 것만 없으면 됩니다. 핵은 있더라도 운송 수단이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CBM 개발을 중지시키면서 적당히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스몰 협상, 군축 협상으로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가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북한 핵 가질 수 있지. 뭐 미국 위협으로부터 우리 공격하겠어? 이런 나이브한 인식 속에서 과연 우리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종석 후보자는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9차례, 문재인 정부이던 2018년에 4차례 13번의 북한을 다녀왔다. 지금 국정원에서 확인한 것만 13번 북한입니다. 방북한 게 지금 13번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런데 2019년도 7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태 평화의 국제대회라는 게 있었죠. 이재명 당시에 경기도지사 할 때 이화영이 상당히 실무를 주축을 했던 당시에 그래서 불법 대북 송금과도 연결되어 있는 당시에 북한 공작원이 와서 여기서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알려졌죠. 근데 그곳에 누가 갔냐? 바로 이종석도 갔습니다. 그러면 이종석은 북한을 13번 가고 필리핀, 중국 굉장히 많은 다수의 어떤 방피를 했을 거예요. 이해찬도 보면 여러 중국에 많이 방문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이 중요한 거점 중에 하나이죠, 북한에.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확인된 것만 우선 국정원이 방북한 거 13번에 갔다. 이종석이 그럼 북한에 가서 또는 북한에서는 이종석을 왜 만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세요? 사실상 속마음은 잘 모르죠. 예. 모르지만 이 사람이 말한 것과 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북한의 핵에 대해서 핵을 개발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체제에 대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의 자존심을 꿋꿋내 지켜낸 불굴의 의지를 보았다고 하는데 그 불굴의 의지가 민족의 자존심을 꿋꿋내 지킨 그 대상이 뭡니까? 미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북한을 13번 갔다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9차례, 문재인 정부 때도 4차례 가서 13번을 갔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시각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싫은 얘기 하는데 초대했겠습니까? 아니 자기네들의 생각을 공고하고 강화시키는 그런 말과 그런 메시지를 책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겠죠. 아니 저도 평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어떤 선의에 기댔을 때 과연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핵 위협으로부터 본인들이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북한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박지원 의원이 대북 송금으로부터 유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그 대북 송금이 뭡니까? DJ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월 15일 날 북한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일종의 돈을 준 거예요. 예. 북한이 어떤 곳입니까?
다 사람들 환영 인파 있으니까 그런 거 다 동원되니까 돈을 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북한에 자기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갑니까? 북한에서 원하자는 뭐 헬기도 동원하겠다, 사람도 동원하겠다 하니까 돈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팜 비용으로 500만 달러 그리고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거고, 그 관련해서 김성태 위원장이 대납을 했는데, 김성태 회장이 그런 자리에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도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맺음에 있어서 과연 북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남북 간에서 민간인이 북한에 특히 이제 넘어가게 되면 상당한 여러 가지 북한과 교류를 합니다. 첫째는 정보를 교환하죠. 특히나 이제 친북 세력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정보를 북한에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여러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정치권이나 여러 제야, 군사적인 정보를 제공하죠. 전략 관련해서도 북과 협의를 하죠. 북한이 물적 지원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뭘 도와줘야 되느냐, 그런 협의도 하게 되죠. 북한 공작원과 연관돼 있는 사람이라면 임무 지시를 받게 되죠. 여러 가지 이런 남북 민간인 사회에서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것이 합법적인 형식이란 방북을 띄고 가지만 실제는 그렇게 중요 군사 안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정보를 교환하고 전략을 공유하고 물적 지원을 하고 임무를 받고 그런 작용들을 하는데, 이종석 후보자는 그 13번의 과정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 국정원장 후보자로서 여러 가지 검증해야 될 사상 검증부터 많은 검증이 필요한데, 우선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부터 하고 그것부터 착실하게 인사청문회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부 주로 이제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이통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그리고 국정원 이종석 후보자의 상황 먼저 살펴봤습니다. 3부로 넘어갈 텐데요. 2부 중요한 현안 우리 김기웅 국민의힘 대변인이 분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